있을까? 역사 반전 시리즈 17번째 시간. 오늘은 사드 배치를 두고 벌어지는 사드 찬성파와 사드 반대파의 국론 대립을 비롯해 적폐 청산은 친밀 친미 청산부터 하라는 제야의 소리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최근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의 잇따른 부결 움직임 등 수구 세력의 역사 반동적 움직임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김원웅 이사장은 1시간에 걸친 대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자의적 조치라고 보며 미국이 먼저 평화협정 등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정해서 그의 스타일을 현 문재인 스타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뭐 결론을 빨리 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 양심 세력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남북이나 이제 북미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소리를 되찾고 또 평화 통일의 주체 세력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하여튼 어쨌든 북한으로서 그 북한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역사상의 인력사상에 있던 모든 나라가 외세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력을 키우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계속 북한을 미국이 그걸 대북 적대 정책으로서 무너뜨리겠다고,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으로서 자유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과학문명 시대에서 무슨 재래식 무기, 뭐 대포 만들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거 이런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가 열악하니까 가장 저비용으로 그때 머리만 있으면 돼. 뭐 그 구성원들이 그 핵을 개발하는 두뇌 과학자들만 있으면 되는 거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 한 게 아니라 정몽준이가 한때 그 새누리당에서 뭐 한참 시세로 나오고 할 때 정몽준도 그 얘기했다고. 정몽준이 하는 말이 내가 북한에 있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미국이 걸핏하면은 북한에서 핵선제 공격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해.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되고, 북한은 그에 맞서서 미국을 공격하면 안 되나?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선제 공격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말리는 사람이 말리지는 않고, 북한 보고 니들 왜 핵 만들어 이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으냐면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고 고슴도치를 물라고 그래. 그럼 고슴도치가 자기 방어하려고 자기 이빨이 없으니까 가시를 돋고. 그런데 옆에서 야, 너 근데 왜 가시 돋고? 가시 빼. 그렇죠. 그거 하는 얘기나 이 박근혜나 이명박이는 계속 그 짓만 해온 거예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 미국 보고 말려야지. 야,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 보고 늑대 보고 나 이빨만 그런 거 물지 마 이래야지. 물지 마 얘기하고 가시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물지 마라는 얘기야. 너 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시 빼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박근혜나 예를 들면 이게 박근혜나 이명박이는 지금 그런 식으로 했고, 그렇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는 아니요, 야
사람들 너무 그 폭탄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만들지 말고 미국 보고도 이거 힘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북한 지금 무너뜨리고 하자고 대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 응? 최소한의 자구책이.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조직이든지 생명체든지 그 생존이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주는 게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하여튼 핵을 가져도 되고 공격해도 되고 북한은 그런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야 나 우리도 그럼 미국에 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어디 있냐고. 핵은 절대 안 된다. 미국도 한반도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미국은 한반도에 어떠한 국가도 핵을 쓰면 안 된다. 핵은 공멸이다. 북한만 망하냐고 남북한이 같이 망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대로 있는 권력이고 남한의 정권이지. 근데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말을 못 하는 것이 이게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괴뢰 정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말을 못 하는 게.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지난 70년 민중의 투쟁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해방에 있었던 중요한 한반도에서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 또 5.18 항쟁, 또 6월 항쟁, 이번에 촛불 항쟁. 이게 바로 그런 미국의 괴뢰로서의 기득권을 갖고 충실했던 세력들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근데 그런 미국의 괴뢰가 됐던 그 주류 세력들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핵심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다. 이걸 척결하는 거다. 그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통성이나 이게 독립국가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지난 촛불 집회의 요구였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김홍 선생님도 그 가족이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당한 여러 가지 그 피해 의식이랄까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좌제라든가 또는 그 상당수의 그 독립군 후손들이 좌익으로 몰렸고 또 실질적으로 빨치산이 된 가족들이 상당수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해서 재심해서 무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경상도의 그 양민 학살 지역에 그런 그 피해 의식이 아주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해방 외에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인도적 그런 행위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게 결국은 가해자는 친일파들이고 피해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전후에 양면 학살, 그러니까 학살도 근본적으로는 학살 당한 사람은 민족주의자들이나 민중들이고 학살을 가한 사람들은 친일파들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 행위가 사실 국제법적으로요. 그게 한국전쟁 전후에 했던 그런 행위가 전쟁 범죄에도 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전범이라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아무 법적인 절차 없이 그리고 사살하고 죽이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전쟁 범죄예요.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사전 검속하고 그렇죠.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 그렇죠. 씌워서 다 죽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전범 행위거든. 그래서 그 행위가 지금 우리가 진실화해 할 때 신청을 했던 사람 말도 한 30만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후손도 다 죽어가지고 신청을 안 한 사람가 지금 100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100만이라는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아주 제일 큰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개는 지금 전범 재판에 들어가 있어. 이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가 해야 돼요. 독일하고 일본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 정부가 정부가 주최해서 그
한국전 전후에든 이 피해자들에 대한 거를 전범재판소에 구전범재판소에 제소를 해야죠. 최소로 해야 되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진짜 정부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역사식에 그날 투철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권을 빼앗긴 거고 문재인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역사의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데 대한 내 통철한 통절한 그런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 체제라는 게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해방 이후에 보면은 지금 야당의 뿌리, 지금 여당이 지금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제 해방 직후에부터 한민당이잖아요. 네, 한민당. 근데 한민당이라는 게 자유당에 묶인 친일파들이 모인 거야. 그렇죠. 네? 자유당에서 소외된 친일파들이 모인 게 한민당이에요. 조병욱이라든지. 예, 조병욱이니 그러니까 그 한민당 출신이 그동안에 한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박정희랑 한민당의 윤보선이랑 대선에 나와서 통일 방안에 대한 공약이 있어요. 네. 박정희는 뭐라는가 하면 유엔 감사의 남북 총선거야. 네.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응?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윤보선이 뭐라는가 하면 대한민국 헌법하에 남북 총선거예요. 그게 야당이라고, 그게. 응? 친일파 후사님은 그런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이 지역주의에서는 친일파들을 다 지역에서 끌고 모아서 후손들이나 친일파 다신을 끌고 해방 모아서 직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기득권 세력이니까. 일본 원로 회의와 그래서 메가더 그런 장군과의 데서 사이에 비밀 협정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학생운동 세력도 있고 시야 세력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은 호남과 결합하고 호남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항도 정권에 대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찍 깨어나고 네. 호남이 딴 지역보다 일찍 깨어나고 뭐 앞장서서 깨어나고 그 깨어난 호남과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젊은 세대와 결합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 대한 최소한 역사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그걸 계속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야당이 온 건데 이게 좀 어정쩡한 야당인 거야.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과 상당히 오버랩돼요. 근데 민주당이 몸담았던 사람이 국민의당 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 보면은 새누리당이나 했던 사람과 그 차이가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야당 올해 몇 선씩 했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새누리당 안 간 사람은 없냐고. 어? 그렇잖아요. 거기도 많아.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한국 정치가 이제 그것을 이제 촛불이라는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4.19 혁명으로 네. 어쨌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더니 진짜 또 하나의 친일파의 다른 이중대였던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예요. 장면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축소서 개중걸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촛불 시위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이것도 이것도 하면 의문이 이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니냐. 응?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이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못 갖고 뭐 일선의 황 총리가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 살아남아서 온전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재인이야 또 그거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 세력 안에서도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는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적당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아니고 제가 개혁당 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느낀 게 우리 이제 개혁당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술 먹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후배들이 당원들이 당연히 이제 간부들이 그 안에 이제 당원들이 김원웅 당 대표님께서는 개혁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런 말할 때나 속으로 내가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술 먹었나
나는 개혁주의자가 아니야. 그랬어.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나는 혁명주의자다. 어? 나는 이 개혁으로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깊이 가려야겠다고 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하는 인사냐? 하는데 회의가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그렇죠. 네? 인사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야당 해가지고 나도 기득권층에 친일파들이 같은 기득권층에 한 주택이라도 차지하는 거 이거 이상은 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인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너무 패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 중심으로 사람을 쓸 때. 그래서 야, 그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패션이나 이벤트주의로 그냥 이런 거 하면 또 조중동이 열광해요. 이벤트 중심으로 하면 본질을 얘기 안 하니까 조중동이랑 정편이 우호적인 거야. 그 이벤트 중심에 인사에 대해서. 그 노무현 씨 누님이 가끔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냥 나름대로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그냥 노무현과 노무현은 바탕이 민중적이에요. 예? 노무현은 그 가족이 사이 바탕이 민중적인 사람이야. 근데 문재인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 문재인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뭐 자주 가고 뭐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이제 꼬마민주당 하다가 막 국경 떨어져서 같이 식당도 하고 고생하는 동안에 지금 같이 했던 뭐 이해찬이가 됐던 이런 사람들은 뭐 한명수가 됐던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평민당 따른 국회의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생할 때. 고생. 그러니까 우리는 노무현과의 관계와 저하고 관계는 수평적 관계예요. 동지적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민당 하다가 이제 노무현이 얹혀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동지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근데 그 사람들은 노무현을 만나려고 하면 직접 노무현과 연락해서 만나고 약속 잡는 것보다도 문재인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과 가까워 다 그 바람에. 근데 저는 그런 이유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한테 연락 올 때 문재인을 통해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직접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할 때 마지막 휴가를 2007년 여름에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직접 연락 왔더라고. 휴가 아닌데 야,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돼?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딴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러니까는 저 문재인을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연결 안 되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랑 같이 직접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래서는 문재인은 잘 모르겠다. 근데 노무현은 확실히 민중적이에요. 바탕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운동권 안에서도 좀 소외된 세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조금 민중적이고 의식 자체가 사고 방식이 더 바닥에 된 걸 아는 거예요. 바닥을 아는데 그 바닥을 아는 것과요 민족 문제에 대한 애환을 아는 거랑 연결이 돼. 그렇죠. 바닥을 모르면 민족과 애환되는 건 연결이 안 돼요. 잘. 그렇죠. 그 뭐 노래를 술 먹다가 노래하는 것도 민중적인 노래를 늘 했잖아요. 노무현은. 그러니까 김근태랑은 또 다른 김근태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김근태는 아니지. 그러니까 쓰는 용어도 그러니까는 노무현이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끼리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 쓰면 옆에 기자들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야 그거 재검토해야 되잖아 이렇게 다시 검토 이렇게 하면 노무현이는 야 톡박을 다시 해야 되잖아. 톡박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는 거예요.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근데